철컹, 철컹, 철컹. 새벽 3시 17분, 저는 또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벽시계를 보니 정확히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 1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던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당 구석, 오래된 장독대 밑에서 하늘이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리트리버 하늘이는 올해로 7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온순하고 조용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하늘이는 변했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 17분이 되면 마당으로 나가 그 자리를 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하늘이를 말렸습니다. 동물병원에도 데려가 봤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강박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끌어안아도 하늘이는 몸부림치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아, 그만하자. 제발. 저는 지친 목소리로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파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툭! 하늘이의 발톱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하늘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구멍 속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주둥이를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가 제게 먼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제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침내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천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는지 축축하고 흙냄새가 났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녹슨 열쇠 하나였습니다. 옛날 방식의 열쇠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동그랗고 열쇠날이 톱니처럼 생긴,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쇠와 함께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들어 올려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금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라니. 아버지가 은행 금고를 가지고 계셨다니.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특별한 재산도 없으셨고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난이 남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은행 금고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열쇠를 땅속에 묻어두셨다니. 왜 땅속에? 왜 장독대 밑에?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의 차례야. 네가 찾아야 해. 아버지, 여기에 대체 무엇을 숨겨두신 건가요? 저는 녹슨 열쇠를 손에 쥔 채 하늘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와
식탁에 열쇠와 카드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묵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시고 가족을 돌보시고 조용히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쇠를 보니 아버지에게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하지만 말할 수 없었던 무언가.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은행이 문을 여는 대로 가보기로.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로. 형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왠지 이것은 제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1년 동안 그토록 애써서 찾아낸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열쇠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숨겨두신 그것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저는 신한은행 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슨 열쇠와 플라스틱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은행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금고를 확인하고 싶다고, 열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증과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금고 명의를 조회했습니다. 박철수,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저는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망 확인서와 상속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몰라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버지 사망 진단서 사본을 가방에 넣어 왔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금고실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저는 직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자 육중한 금속문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작은 방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금고실.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곳에 무엇을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직원이 저를 한 금고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열쇠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확인이 끝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금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쇠를 꽂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었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했지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통장들이었습니다. 통장이 5개나 있었습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 예금주 이름 민지. 잔액 약 7천만 원. 두 번째 통장. 예금주 이름 은지. 잔액 약 6,50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통장. 모두 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잔액을 대충 계산해보니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민지, 은지, 박소연. 저는 이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도 이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아버지가 이 사람들 명의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셨을까요? 저는 다시 금고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와 2명의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2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20살쯤, 다른 한 명은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 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은지 초등학교 입학식. 2010년이면 15년 전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20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 사람들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셨던 걸까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금고 안에 마지막 남은 것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아버지의 송글씨로 빼곡하게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존호 삼촌이 민지 초등학교 입학식 란셀 가방 선물. 니첨 처음 815 민지 중학교 합격 축하 외식. 모처몽 28 은지 초등학교 입학 책가방과 필통 세트. 문 1.5 민지 대학교 합격 등록금 지원. 88처럼 민지 병원 입원 치료비 긴급 필요. 민지 영면 장례 비용 지원.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5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2024년까지 거의 2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2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신 걸까요? 아니, 기록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돈도 보내셨고, 선물도 하셨고, 함께 시간도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메모들과는 다르게 제게 쓴 편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송글씨였습니다. 준서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아빠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아빠가 평생 책임지고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다.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 박소연 씨를 찾아라. 그분께 이 통장들을 전해주고 아빠가 끝까지 못다한 일을 네가 마저 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그리고 부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 20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아버지는 이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 모르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래서 주말마다 외출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 보이셨던 건가요?
저는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통장들과 사진, 그리고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실을 나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금고를 개설하신 분의 연락처 정보가 남아있냐고, 박소연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겠냐고. 직원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속인이고 고인의 유언장에 그분께 전할 것이 있다고 하니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상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30분쯤 기다리자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메모지를 건네줬습니다. 박소연 1능 X 넥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의 아들인데요. 제 아버지가 당신에게 3억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소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철수 씨의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철수 씨의 아드님이요? 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생님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께서 돌아가셨나요? 네.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여자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그리고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형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혼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당신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만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금고에서 가져온 통장들과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50분, 5시 55분, 5시 58분, 6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은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재킷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옆에 있는 젊은 여자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어린 은지가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소연 씨이신가요?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수 씨를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두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준석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박소연이 옆에 젊은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제 딸 은지입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아버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소연이 수첩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0년 넘게 선생님 가족을 돌봐오신 것 같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아니요. 폐를 끼쳤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선생님은 어떤 사이셨나요? 박소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철수 씨의 전우였습니다. 전우요? 네. 1990년 군 복무 시절에 만났습니다. 1990년이면 34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25살 때였습니다. 박소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소연의 남편 이름은 박민수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고 같은 생일이라 금방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형이라고 불렀고 민수는 아버지를 동생처럼 아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0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로프 훈련을 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10m 높이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무게를 로프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함께 떨어졌습니다. 박민수는 아버지를 감싸 안은 채 등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척추를 다쳤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25살에 장애인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매주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오셨습니다. 과일도 사오시고 남편 말동무도 해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첫째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박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가 태어난 날
철수 씨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주셨습니다.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 교육비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면 1995년 당시로는 큰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500만 원을 선뜻 주셨다니. 박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소연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수 형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형의 가족을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다운 말씀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박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철수 씨는 정말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책가방을 사주셨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는 교복을 사주셨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10년 후 제 둘째 딸 은지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이 통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는 동안 철수 씨는 늘 곁에 계셨습니다. 입학식에도 오시고 졸업식에도 오시고 생일에도 오셨습니다. 저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철수 씨를 박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제 남편 민수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합병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철수 씨가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장례 비용도 이후 생활비도. 박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민지가 쓰러졌습니다. 백혈병이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비를 대주셨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큰 돈을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셨다니. 박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2016년 3월 12일 민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수 씨가 곁에 계셨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철수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돌봐온 아이의 죽음을,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박소연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민지가 돌아가기 전에 철수 씨께 쓴 편지입니다. 철수 씨가 제게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가족분들이 저희를 찾으시면 전해달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학 노트를 찢은 것 같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동그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삼촌께.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잘 몰랐어요. 아빠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삼촌이 계셨으니까요. 제 입학식마다 오셔서 사진 찍어주시고, 제 생일마다 케이크 사오시고,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오셔서 밤새 지켜주셨죠. 저한테는 삼촌이 아버지였어요. 이제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엄마는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삼촌 덕분에 대학도 다녔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어요. 삼촌한테는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거 알아.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삼촌의 시간을 저희한테 나눠주셔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삼촌의 진짜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지, 올림.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 아이를 딸처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박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소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민지의 편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소연 씨.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왜 주말마다 외출하시는지, 왜 항상 피곤해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 가족을 모두 지키려고 애쓰신 거였네요.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철수 씨는 가족분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희 만나실 때마다 아드님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석이가 대학에 붙었다. 민우가 결혼한다.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박소연 가족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랑 사이에서 평생을 고민하시며 사셨을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박소연 씨, 은지 씨.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두 분께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박소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박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저희는 남인데 남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가족입니다.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소연과 은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도 박민수의 이야기도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형에게,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그리고 박소영과 은지를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형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지금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민우 형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원칙적입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1시간 후 형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하늘이가 열쇠를 찾아온 것, 은행 금고를 연 것, 그 안에서 발견한 통장들과 사진, 그리고 오늘 만난 박소영과 은지에 대해. 형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듣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20년 넘게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거야? 다른 여자가 아니야, 형. 아버지 전우의 아내야. 그게 그거지 뭐. 결국 아버지가 우리한테 쓸 돈을 다른 가족한테 쓴 거잖아. 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3억이야. 3억. 그 돈이면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남았어. 저는 형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 비용 때문에 생긴 빚이었습니다. 형과 제가 나눠서 갚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3억을 저희에게 남겨주셨다면 저희는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박소연 가족을 위해 쓰셨습니다. 형, 들어봐. 아버지 전후 박민수 씨가 아버지를 구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됐대.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책임지신 거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어. 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30년도 더 된 일이잖아. 그때 치료비 좀 대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30년 동안이나 돈을 보내? 형,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는 한 번 진 빚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었잖아.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의리 있는 분이셨지. 다른 사람한테는 말이야? 우리한테는? 우리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주말마다 어디 가시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지금 생각하니 그때 다른 가족 만나러 가신 거잖아. 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형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우리도 사랑하셨어. 다만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야. 사랑? 사랑하는 가족한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비밀로 하고 돈 다 쓰고 죽어서야 알려주는 게? 형은 흥분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라는 것을. 두 가족 사이에서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어서 평생을 힘들게 사셨을 것이라는 것을. 형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사람들한테 통장 주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게 아버지 유언이니까.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상속 재산이야.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해. 형,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뜻? 아버지는 우리 뜻은 안 물어보셨잖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형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했다고 느껴서 서운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금고를 열었을 때 저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과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형, 나도 처음에는 형처럼 생각했어. 근데 민지가 쓴 편지를 읽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편지를. 그 아이는 25살에 죽었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곁에 계셨대. 저는 가방에서 민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형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형은 주저하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형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형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형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전부였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죽는 걸 보셨구나. 응. 혼자서. 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 후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그래도 이건 어머니께 여쭤봐야 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가 30년간 다른 가족을 돌보셨다고. 혹시 어머니가 상처받으시지는 않을까요? 형이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 댁에 가자. 함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하늘이가 제 침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늘이가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형은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시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익숙한 집에서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차를 끓여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두 아들이 함께 오다니.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찾아온 열쇠부터 금고 안의 통장들과 사진, 박소연과의 만남, 민지의 편지까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제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저와 형이 동시에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년 전부터. 20년 전이면 2004년입니다. 민지가 9살 때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당신 지갑에서 영수증이 나왔어. 아동복 매장에서 계산한 영수증이었는데 여자아이 옷이었어. 너희는 둘 다 아들이고 친척 중에 그 나이 여자아이도 없었지.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숨겨둔 아이가 있는 건가? 그래서 몰래 당신을 따라갔어. 저와 형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한 아파트로 들어갔어. 조금 후에 한 여자와 여자아이가 나왔어. 그 여자는 박소연 씨였겠군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어. 아이는 당신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당신에게 물어봤어. 박소연 씨가 누구냐고, 민지는 누구냐고. 당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모든 걸 얘기하셨어. 전후 박민수 이야기, 사고 이야기, 그리고 그 후로 30년간 그 가족을 돌봐왔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화가 났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우리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가족까지 돌볼 수 있냐고.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버지를 흉내내듯 낮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민수 형한테 목숨을 빚졌어요. 그 형이 없었으면 나는 25살에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준석이와 민우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당신과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건 다 민수 형 덕분이에요. 그래서 형의 가족을 지켜야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할 말이 없었어. 당신 말이 맞았으니까. 민수 씨가 없었으면 나도 너희도 없었을 거니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도 허락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허락이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처음에는 힘들었어. 당신이 주말마다 나가실 때마다 속상했어. 우리한테 쓸 돈을 다른 가족한테 쓸 때마다 화가 났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게 당신이 당신인 이유니까. 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면이 좋아서 결혼했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당신이 좋았어.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박소연 씨를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어. 당신이 두 가족을 절대 만나게 하지 않았거든. 그게 당신 방식이었어. 두 세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줄타기 하듯 사셨던 것입니다.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시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준서가, 너는 그 통장들을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소연 씨와 은지에게 드리려고요. 아버지 유언대로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소연 씨와 은지를 우리 집에 초대하자. 네? 저와 형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가족이잖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지. 그날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돌본 다른 가족까지 받아들이시는 어머니. 저도 형도 그런 어머니를 닮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챕터 제목 없이 본문만 작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챕터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박소영과 은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형도 일찍 와서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준서가 이 그릇 식탁에 놓아라.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을 나르며 조금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족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박소연 씨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날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어색하지는 않을까요?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요리를 하고 계셨지만 평소보다 손이 빠르셨습니다. 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소영과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박소연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형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석이 형, 박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박소연과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분 모두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형도 긴장한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박소연 씨시죠? 네. 네. 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박소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말에 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박소연의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도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은지를 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은지구나. 네. 안녕하세요. 은지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은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를 닮았구나.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사진 보셨어요? 아니, 사진은 못 봤어.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거든. 민지가 얼마나 예쁜지. 박소연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박소연을 안아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박소연이 진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자. 준석이가 음식 준비 많이 했어.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은지는 지금 대학생이죠? 네. 사회복지학과 4학년입니다. 아, 좋은 전공이네.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민지 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고 들었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항상 말했어요.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회복지사 채용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지원해봐. 추천서 써줄게.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그 말에 박소연이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소연 이모,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감사한 거예요. 박소연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만 받아도. 어머니가 박소연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소연 씨, 당신 남편 민수 씨가 우리 식구 목숨을 구했어요.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대신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박소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느껴져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은지도 많이 먹고. 은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학교 재미있어? 네, 오빠.
이번 학기에 좋은 수업 많이 들어요. 은지가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은지야, 나중에 우리 집에도 놀러와. 우리 애들이 너 만나고 싶어 할 거야. 형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조카들 만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이야기도, 민지 이야기도, 아버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박소영과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우리 이제 자주 보자. 네, 어머니. 박소연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박소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박소연이 저와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석 씨, 민우 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하죠.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박소영과 은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셨지만 표정은 편안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가족 다 지키려고 평생을 애쓰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이어갈게요. 저와 형도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두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하나로 만들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나 왔어. 하늘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네가 열쇠를 찾아줘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어. 하늘이가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거나 불안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박소연 이모에게 드릴 통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고 통장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박소연 씨에게 이전하시는 건가요? 네. 고인의 유언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평생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돈을 박소연 이모에게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박소연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석 씨. 이모, 통장 정리 다 끝났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뵙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제가 찾아갈게요. 아니요. 제가 이모님 댁으로 갈게요. 다음 날 저는 박소연 이모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가구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준석 씨. 은지도 함께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왔어요? 응. 잘 지냈어?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이모,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들이에요. 박소연 이모가 통장들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모, 이건 아버지 유언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박소연 이모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민지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볼 때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민지가 기뻐할 거예요. 철수 씨가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걸 알면. 저는 박소연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어요. 박소연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말해봐. 저 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돕는 거요. 저는 은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지 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박소연 이모가 말했습니다. 맞아. 민지가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다고. 그럼 우리 같이 준비해보자. 형한테도 말해서 도와달라고 할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저는 박소연 이모 댁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민지의 어린 시절 앨범도 보고 민지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아프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 걱정, 동생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나보지 못한 민지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지가 남긴 것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은지가 민지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고 싶대. 오, 좋은데? 우리가 도와주자. 응. 그리고 형, 고마워. 뭐가? 아버지 뜻을 따라준 거. 형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2주 후, 저희는 모두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형과 형수, 조카들, 그리고 박소연 이모와 은지까지. 처음으로 두 가족이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도 함께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 2대에 나눠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3월 말,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산에는 이제 막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아버지 무덤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고 저를 올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소연 이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소연 이모가 울먹였습니다. 은지도 함께 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와 형도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카들도 작은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들이 모두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두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저희는 무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형이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뒤쪽에서 형이 멈칫했습니다. 준서가, 이리 와봐. 무슨 일이에요, 형? 저는 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목련나무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무였지만 하얀 꽃봉고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작년에는 이 나무 없었는데, 저도 기억났습니다. 작년 제사 때는 이 나무가 없었습니다. 누가 심은 걸까요? 박소연 이모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민지가 심은 거예요. 네? 저희 모두 박소연 이모를 돌아봤습니다. 박소연 이모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돌아가기 1년 전이었어요. 2015년 봄이었죠. 민지가 갑자기 저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나 박삼촌 산소에 목련나무 심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어요. 박소연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삼촌이 좋아하시는 꽃이 목련이래요. 저도 목련 좋아해요. 엄마 이름이 소연이잖아요. 목련 연자 쓰시잖아요. 그래서 삼촌 산소에 목련나무를 심으면 삼촌이 꽃을 볼 때마다 저희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박소연 이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여기 왔어요. 민지가 직접 어린 묘목을 사서 이 자리에 심었어요. 철수 씨도 그날 함께 계셨어요. 민지가 삼촌한테 말했죠. 삼촌, 제가 나중에 없어도 이 나무가 삼촌 지켜드릴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대신 나무를 남긴 것입니다. 은지가 나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나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당신 아버지 잘 지켜줘서. 저희는 한참을 그 나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지가 저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 잘 가꿔야겠다. 정기적으로 와서 물도 주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관리하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언니 보러, 할아버지 보러. 그때 하늘이가 나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무 밑동 근처를 킁킁 맞더니 땅을 조심스럽게 긁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뭐 하는 거야? 하늘이가 계속 땅을 팠습니다. 얕게 파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을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박 삼촌 가족분들께. 민지의 송을 씌었습니다. 박소연 이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몰랐어요. 민지가 이런 걸 묻어뒀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민지의 동그란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삼촌 가족분들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예요. 그리고 삼촌도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삼촌한테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 지켜야 할 아들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삼촌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오시고, 제가 두려울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을 주셨어요. 삼촌 아들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디 삼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삼촌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희 만나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석이가 대학 붙었다고 자랑하시고, 민우가 교사가 됐다고 기뻐하시고, 손주들 사진 보여주시면서 웃으셨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알아요. 진짜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버지의 눈빛. 삼촌은 두 가족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없어도 이 나무가 삼촌을 지켜드리고 언젠가 두 가족이 만나게 되면 이 나무가 증거가 되어주길 바랐어요. 삼촌이 평생 두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의 남편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사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은지야. 언니가 못다한 꿈을 네가 이뤄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이야. 감사합니다. 짧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두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민지 올림. 2015년 4월 3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박소연, 이모도, 은지도, 형도, 조카들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도 목련나무 밑에 앉아서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 걱정을 했습니다. 두 가족이 서로 미워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어머니가 목련나무를 안으셨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네, 마음 잘 받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모두 가족이야. 박소연 이모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와 형도, 은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저희는 진정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이 편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두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매년 오늘 날짜에 다 같이 여기 오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년 올게요. 언니 기일에도 할아버지 기일에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명절마다 함께 보내자. 추석에도 설날에도 다 같이. 박소연 이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민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지낼게요. 함께. 산을 내려오는 길, 하늘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하늘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아, 너 덕분이야. 네가 열쇠 찾아줘서 모든 게 시작됐어. 하늘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1년 동안 불안해하던 하늘이가 이제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넌 이제 푹 쉬어도 돼. 고생 많았어.
하늘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제 옆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하늘이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가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는 것을. 고마워, 하늘아.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6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하늘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아? 저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하늘이는 장독대 그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에 열쇠를 찾아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다가가 보니 하늘이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얕았습니다. 눈빛도 흐려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차에 태우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아,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하늘이는 힘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수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늘이를 진찰했습니다. 초음파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준석 씨, 들어오세요.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많이 약해졌어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8살입니다. 대형견으로는 고령이에요. 심장도 약해졌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어요. 노환입니다. 저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진찰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선생님이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1달입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만 점점 약해질 겁니다. 마지막은 편안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하늘이한테는 더 좋을 거예요.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자, 하늘아. 집에 가자.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이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하늘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갈게. 1시간 후 형이 왔습니다. 형수와 조카들도 함께였습니다. 하늘이는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아, 아파? 큰 조카가 하늘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박소연 이모와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하늘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늘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늘아, 고생 많았어. 네가 우리 가족 다시 이어줬어. 박소연 이모도 하늘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어. 은지는 하늘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아, 아프지 마. 하늘이는 모두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모두 함께 하늘이 곁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하늘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영 몰랐을 거야. 박소연 이모가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1년 동안 매일 밤 열쇠를 찾으려고 애썼잖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천사예요. 할아버지가 보내신 천사. 저는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한 개야.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어. 하늘이가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도, 민지 이야기도, 하늘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이는 저희 한가운데 누워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하늘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이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삶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하늘아, 기억나?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너를 안고 들어오셨어. 너무 작고 귀여웠어. 하늘이가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매일 산책시켜 주시고 밥도 챙겨 주시고 너도 아버지를 정말 따랐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넌 정말 슬퍼했지. 1년 동안 매일 밤 땅을 팠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열쇠를 찾아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를 진짜로 알게 됐어.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정말 고마워 하늘아. 하늘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가까워졌습니다. 7월 초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히 다가가 보니 하늘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하늘아, 괴로워? 하늘이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이제 쉬어도 돼. 하늘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모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형 가족, 박소연 이모와 은지까지. 모두 하늘이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모두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늘아, 편히 쉬어라. 고생 많았어. 형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웠어. 넌 정말 훌륭한 개였어. 박소연 이모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졌어.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만나면 인사 전해줘. 조카들도 하늘이의 발을 잡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아, 안녕. 보고 싶을 거야.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사랑해. 정말 고마웠어. 아버지 만나면 우리가 다 잘 지낸다고 전해줘.
그리고 민지도 만나면 인사해줘.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하늘이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모두 울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저희 가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준 전령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천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하늘이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버지 산소 옆 민지의 목련나무 곁이었습니다. 형과 제가 직접 땅을 팠습니다. 하늘이를 하얀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은지가 준비한 꽃을 함께 넣었습니다. 조카들이 쓴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저희는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땅에 안치했습니다. 흙을 덮으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가, 하늘아. 편히 쉬어.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희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형이 직접 새긴 비석이었습니다. 하늘이 17 2002 우리 가족을 지켜준 천사. 어머니가 비석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아, 철수, 그리고 민지와 함께 편히 쉬어라. 너희가 지켜준 가족은 이제 하나가 되었단다. 박소연 이모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웠어. 잘 가. 은지도 꽃을 놓았습니다. 하늘아, 보고 싶을 거야. 가끔 꿈에 나타나줘.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아, 넌 짧은 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았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줬어. 우리를 구해줬어.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줬어. 저는 평생 너를 기억할게. 우리 모두 너를 기억할 거야. 고마워, 하늘아. 정말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늘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하늘이를 추억하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이가 저희에게 남긴 선물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철수가 하늘이를 마지막 임무를 맡길 만한 아이로 키웠던 거야. 박소연 이모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우리가 만났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할아버지, 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하늘아, 잘 가. 아버지, 민지, 그리고 하늘이. 당신들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원히. 1년 후 2026년 7월 저는 강당 무대 옆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지 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 1년 동안 준비한 결과가 오늘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객석에는 약 10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 가족, 박소연 이모와 은지,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무대 뒤쪽 벽면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잘할 수 있을까요? 은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한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긴장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너는? 저도요. 하지만 언니가 함께 계실 거예요. 은지가
무대 위 민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고 박민지 양을 기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민지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여식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고 박철수님과 고 박민지 양의 뜻을 이어받아 유가족분들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재단 이사장이신 박준성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지 장학재단 이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민지를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30년 동안 또 다른 가족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 개 하늘이가 땅속에서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열쇠로 연 금고 안에서 저는 민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민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객석의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5명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민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민지도 그랬습니다.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민지의 꿈입니다. 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민지가 원하던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무대 뒤 민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은 장학금 수여 순서였습니다. 5명의 학생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편모 슬에서 자라며 동생 둘을 돌보면서도 정요 1등을 놓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백혈병을 이겨내고 의대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모시며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번째 학생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민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와 은지가 함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꼭 꿈을 이루세요.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저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지 선배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소연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박소연 이모가 학생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연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는 제 딸이었어요. 너처럼 백혈병을 앓았고 25살에 세상을 떠났죠.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지는 아플 때도 항상 웃었어요.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했죠. 자기가 아픈데도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박소연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항상 말했어요. 자기가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꼭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게 민지의 꿈이었어요.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지 선배님처럼. 박소연 이모가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민지가 네 앞길을 응원하고 있을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의 꿈이 정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댁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철수도 기뻐하셨을 거야. 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죠.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제 월급에서 조금씩 기부할게요. 언니 이름으로. 박소연 이모가 은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산소 가볼까요? 아버지, 민지, 그리고 하늘이한테 오늘 이야기 전해드리러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다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형 가족, 어머니, 박소연, 이모와 은지, 그리고 저. 산소에 도착하니 목련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 있었습니다. 민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하늘이의 무덤에도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심은 꽃이었습니다. 저희는 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민지, 하늘이. 어머니가 먼저 절을 올리셨습니다. 철수, 민지, 하늘아. 어제 첫 장학금 수여식을 했단다. 5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어. 모두 민지처럼 착하고 꿈이 있는 아이들이야. 형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박소연 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민지야. 너희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 정말 감사해. 은지도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지, 하늘아. 여러분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게요.
영원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저희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조카들이 하늘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아, 우리 어제 장학금 수여식 했어. 네가 찾아준 열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는 새 무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열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늘이가 1년 동안 매일 밤 파서 찾아낸 그 열쇠. 그 열쇠가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혔고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형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저도 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형. 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사진 찍자. 다 같이. 저희는 새 무덤을 배경으로 모였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민지도 하늘이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산을 내려오는 길. 은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 내년에는 장학생을 몇 명이나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10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형이 말했습니다. 나도 주변에 재단 알리고 다닐게. 기부자들도 모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봉사활동 참여할게.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거야. 박소연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나올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그 모습.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은지와 조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저는 앞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길은 환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열쇠를 찾던 그 자리였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아.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 아버지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는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세상에 나눠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찾아준 그 열쇠였습니다. 이제는 녹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열쇠. 저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열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열쇠. 저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아. 감사합니다, 민지야.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시작. 민지가 꿈꾼 세상의 시작. 하늘이가 지켜준 가족의 새로운 시작.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없이, 영원히. 저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재단 일도 챙겨야 하고, 회사 일도 해야 하고, 가족들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도,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는 가족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지와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저는 꿈속에서 세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